목요일 주식심화론의 주제입니다. 수요보다 클 공급 영향력, 에너지 투자 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경기 침체 문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아무래도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의 영향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에 주요 이슈는 바로 유럽연합에서 지난 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는데요. 이 목적이 뭘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유가가 상당히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이 원유 가격 상한제가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발 인플레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살짝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됐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생활할 때 쓰는 이러한 생필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이제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한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정책으로 이제 정해 놓는 건데, 최근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이번 달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막기 위해서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정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라고 하면 유럽연합 국가들의 이 각 입장차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전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나라가 또 이제 폴란드잖아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가장 또 민감하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60달러가 아니라 30달러 수준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이 9월부터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최종이 좀 합의가 되면서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이번 달 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이러하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 원유 가격 상한제가 러시아의 수입원을 줄이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면서 또한 세계 에너지 수급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이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죠. 혼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 에너지 시장의 가격 또한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킬 것이다라는 의도 하에 이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수준인데 이보다 10달러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결정 자체는 반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상한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이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도 30달러 수준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 시장을 이제 고의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러시아가 이제 무기로 지면서 이 에너지를 흔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큰 손실을 부른 상태에서 이번 가격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 러시아의 행위보다는 약한 결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상한제 자체는 결국에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한제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모든 국가들이 잘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죠.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계속 구매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인도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은 무관하다. 그리고 인도의 에너지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이제 그 당시에는 하루에 이 러시아산 원유를 10만 배럴 정도를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10월 달에 봤을 때 하루에 이 110만 배럴 정도를 이제 늘린 상태입니다. 11배 정도로 이제 늘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도 하루에 160만 배럴 수준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190만 배럴 수준으로 늘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시장의 안정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가격 상한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에너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하게 이 의문감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전체 국가가 과연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이 결국에 물가인데요. 가격을 가지고 질서를 잡겠다는 게 서방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뭐 먼저 한 건 사실 러시아이긴 합니다. 에너지를 무기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러시아는 왜 이런 전쟁과 고립의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최저가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72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또 유럽 연합 측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배럴당 60달러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효력이 있겠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또 인도와 중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원유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울음장을 놓고 있는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 러시아 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석유와 가스 수출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석유와 가스 수출 부분이 전체 재정 수입 비중의 42%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이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3일에 이 구체적인 이 반응을 정하기 전에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할 것이기는 하지만 가격 상한제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울리아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사도 2일에 자신의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원유 상한제에 참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러시아는 원유 상한제 참여국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가 상한제 참여국들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당연히 이 국제 유가의 급등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 도입 전부터 러시아는 상한제에 참여하는 회사나 혹은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 원유 판매를 금지하는 이러한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5일에 실행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유럽과 G7에 대한, G7에 대한 이러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은 바로 중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에 의해서 바로 또 유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흐름과는 좀 반대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죠.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의해서 원유 가격, 이 원유 공급이 약간은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유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가장 또 우려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가장 또 이 영향을 끼쳤었던 부분이 물가, CPI 지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유가나 혹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CPI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려감은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중단하게 됐을 경우 유가의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사실 이 오펙 플러스에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까지 확대를 했을 때 러시아가 포함이 되잖아요. 예, 원유 시장에 러시아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셰일가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은 또 그걸 믿고 이런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오늘장에 또 영향 주고 있는 게 미국과 영국의 정상이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입을 늘리기로 한 방침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감산 조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잖아요. 이거는 또 아무래도 유가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상승 압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이 원유 가격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슬슬 이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형성되는 와중에 오펙에서 이제 감산 정책을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10월 회의에서
올해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이제 합의를 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내년 말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유가가 80달러 전후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달러 초반대로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가장 높았었던 이 가격대가 결국에 120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대보다는 한창 못 미치는 그런 이제 구간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올해 내내 전 세계적인 이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이 수요 감소에 의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펙 측에서는 당연히 또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 원유 가격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 유가에 대한, 그리고 이 원유에 대한 공급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또 이 유가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잖아요. 지금 이 오펙의 목적 자체는 유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데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꺼낼 만한 것이 최근에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지금 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이 중국의 공장들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원유 수요가 이제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펙에서는 이러한 이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감산 정책까지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원유 수요 감소가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당장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유럽 국가들이 올해까지는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년 말까지 과연 이 필요한 에너지원들을 잘 비축을 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감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급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올 겨울에 이 에너지난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잘 비축을 해둔 결과죠. 정말 전쟁을 하듯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그런 수출 중단 조치에 대비해서 잘 천연가스를 비축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도 역시 에너지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 압력 못지않게 하락 압력도 있는데 그 하락 압력 경기 침체 가운데서는 또 연준이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연준의 그렇죠. 힘이죠.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사실 연준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반등 타이밍일까요? 유가가요? 유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났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좀 봐야겠죠. 지금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방향성은 FOMC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유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반대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또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밥그릇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만히 네. 있지 않습니다. 반발을 하면서 감산하겠다, 계속 유지한다,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계속해서 이런 유럽 쪽의 결정에 대해서 반격을 합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 유가 상한제에 맞불 조치로 유가 하한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러시아 측에서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유럽연합에서는 드론 수출까지도 막겠다라면서 9차 대러 제재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 유가 가격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림자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제 이름이 멋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가 그림자 상한을 통해서 우회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영향을 단기적으로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가 결국에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배럴당 $60로 이제 상한제가 이제 설정이 된 부분도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을 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해서 그림자 선단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림자 선단이 뭐냐면 글로벌 정유사, 그 다음에 이 보험업계와는 전혀 거래를 하지 않는 유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제재 국가죠. 지금 현재 이 대상국인 이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자 선단은요, 일반적으로 이 해상 보험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대신에 이 가격이 낮은 중고 유조선을 활용을 해서 위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이제 이 선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선박명을 페인트로 지운 다음에 지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또 네. 제재를 상대적으로 받지 않게끔 이제 교묘하게 어느 정도 이 수를 꾸민 그런 이제 선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가 이 그림자 선단의 이점을 활용을 해서 약 유조선 100척 규모의 그림자 선단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한 상태다라고 이제 알려졌고, 오죽하면은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기존의 이 국제 해운 업계가 양분됐다. 기존 이 국제 해운과 그 다음에 그림자 선단으로 양분이 됐다라고 할 만큼 지금 현재 이 그림자 선단의 물량은 상당히 조금 크게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유조선 그리고 이 그림자 선단의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러시아는 충분히 이 그림자 선단을 이용을 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를 또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방법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회의적인 시각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 단기적으로 이 마찬가지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피해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척 규모면 많은 건가요? 100척 규모가 지금 현재 뭐 증권사에서 기존의 이 해운 업계를 양분했다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봐야겠죠. 네. 그림자 선단이라는 이 해운 쪽의 이런 세력들, 이런 존재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여러 현안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어제 발표 나온 걸 보시면 중국 내부에서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중국의 리오프닝이 방어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유 시장의 변수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일어나가야 될 과정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워낙에 또 이 시진핑 주석이 3년이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주요한 정책이었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 내에서 이 대규모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점차적으로 방역 완화가 조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 당연하게 이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얼어붙어 있던 중국 산업이 다시 한번 또 전반적으로 재가동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원유 수요가 또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리오프닝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대로 전면 개방을 했다가는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어갈 것이고, 네. 그다음에 본토 확진자가 억명대로 나올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해제를 해야지만 이 엔데믹 그리고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의 지금 현재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단기적인 방향성으로는 약간은 힘들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부분도 원유 이 가격에는 빠르게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가 중요하다고 보셨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직접 오미크론이 크게 치명적이진 않다 이렇게 발언하긴 했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가 좀 서서히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뭐 세계적으로 현재 이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국내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워낙에 천연가스나 유가로 인해서 유럽이 좀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피해를 입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러시아산의 이러한 이 원유 가격 상한제가 얼마나 좀 피해를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감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국내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둔화, 그다음에 환율 안정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관계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잠시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을 한 적이 있지만 정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완전히 끊어낸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는 뭐 다른 정유사들도 마찬가지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내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세계에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심해지면서 원유 수요는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 부분을 좀 이 극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결국에는 물동량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해운 운임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해운 운임 지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원유 수요의 감소에 대한 부분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뭐 원유 수요 감소 또한 자연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연준에서도 이번 달에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은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고강도 긴축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을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달러 가치는 마찬가지로 이 고달러 가치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달러가 오르게 되면 보통 이 유가는 반대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분명하게 움직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주요한 이 골자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고 긴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국내의 이 유가로 인해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방향을 크게 잡기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뭐 이 하락 추세를 멈추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게 또 그림자 시장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올해 이제 크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워낙에 에너지 인플레라는 키워드가 한 번에 좀 등장을 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네. 유럽 국가들이 이제 대비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제 이 시장 세계 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다 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급등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마찬가지로 영향력도 그렇게 클 수는 없겠죠. 네. 네. 상승보다는 그래도 하락 압력을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등은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반등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쯤에서 횡보한다고 봐야 될까요, 유가는? 이제 횡보보다는 저는 이제 약 70달러 수준에서 90달러 수준,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유럽 연합 쪽에 11월 러시아산 가스의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24%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쪽에서 공급을 차단하면서 영향력을 또 과시했었는데 이런 영향력이 축소되는 걸까요? 축소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사실 유럽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이 정말로 이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굉장히 좀 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각 국가들은 이렇게 한 국가의 나라의 이제 근간이 되는 에너지원을 의존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공급처를 다양하게 좀 늘리는데 최근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EU 가스 수요가 지난 5년간 평균에 비해서 24%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10월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생각보다 올해 날씨가 좀 온화하면서 이 부분 또한 수요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에 최대 가스 소비국이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거든요. 근데 독일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23%, 그다음에 21% 각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프랑스와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수요를 줄인 그런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번 겨울은 어떻게든 이제 유럽이 좀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워낙에 또 유럽의 가스 저장량이 95%까지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 러시아가 무기로 쥐고 있는 이러한 천연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잘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슬슬 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축량이 93%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유럽은 내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LNG 수입에 상당히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과 영국이 11월에 1114만 톤, 그 다음에 12월에 1220만 톤을 공급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LNG 수입량은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서 뭐 원자력이나 혹은 이제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뭐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이 에너지 의존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말씀드렸듯이 올해 에너지로 인한 이 시장 패닉이 왔었던 부분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대비가 안 되었었던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각 국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이전과 같은 상황은 다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PNG 대신해서 유럽 쪽에서 LNG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요.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 문제가 나오고 파이프라인 얘기가 나올 때 유가가 움직일 때 항상 조선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유럽의 LNG 수입 확대, 물량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일단 뭐 PNG는 러시아산 이제 이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를 이제 수입을 하는 거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해 놓는 건데, PNG 대신에 이제 LNG 수입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유럽은 기존의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25% 정도를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천연가스 수입의 약 40%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PNG 공급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죠. 지난 4월 대비 최근 공급량을 보면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체제가 결국에는 LNG가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유럽이 수입한 LNG 물량이 약 1억 1,50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과거 5년간 평균 대비 약 2배 물량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입 비중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한 42% 수준, 그 다음에 카타르에서 16%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완전히 조금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 LNG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이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뭐 폴란드 등 해서 각 유럽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이 LNG 공급에 대해서 계약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 확보 경쟁을 또 마찬가지로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워낙에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EU 당국자들 간에 우리 이제 이 가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경쟁 입찰을 좀 피하자, 그러면서 이 연합체를 좀 구성을 해서 이 연료를 공동 구매하자라고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각 국가 간의 수요 차이가 또 워낙에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LNG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LNG의 가격 또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유럽이 이 에너지 인플레로 인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썼습니다.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러한 이 보조금을 상당히 좀 많이 푼 상태에서 당연히 이 LNG의 가격 상승 부분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LNG 물량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풀리는 시기가 약 2026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2026년에 미국과 카타르에서 새롭게 또 이 LNG 프로젝트를 또 실행을 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이 풀려 있는 공급량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각 유럽 국가들 간의 이런 가격 경쟁, 그리고 LNG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을 크게는 보여주고 있고, 가장 단기적으로 최근 흐름은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또 반발 매수와 함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만, 내년도 전망 봤을 때 전경련에서는 내년에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정치적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전문가님 내년 이 원자재 시장, 특히 천연가스 LNG 관련해서
변동성 클 거라고 보실까요? 천연가스가 더 이상 올해와 같은 변동성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뭐 올해 마찬가지겠죠.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던 부분은 네. 각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유럽 각 국가들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다 쳐도 내년까지는 이 천연가스 비축량을 좀 잘 비축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감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뭐 가스에 대한 대체제로 LNG를 또 수입을 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등 해서 여러 가지 대체제들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전과 같은 변동성은 다시 오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3월 이후에 이제 미국이 LNG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계속해서 좀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공급량은 이제 늘어나는 상태에서 수요는 증가할 것이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천연가스 관련돼서는 이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다시는 올해와 같은 변동성을 오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내년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도 에너지 안보가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관련한 가격 지표들은 좀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재, 2차 전지 관련한 소재들 이런 걸로까지 다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너지 안보 테마 관련해서 관련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뭐 친환경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 또 뭐 LNG 관련해서 이제 태조 이방원 중에 조선 쪽이 정말 또 많이 큰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 이미 또 이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한 차례 강하게 순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LNG면 LNG, 그 다음에 뭐 풍력이면 풍력, 뭐 관련해서 이제 슬슬 눈에 보이는 수주권들이라든지 혹은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가장 또 이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뭐 풍력도 지금 현재 뭐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LNG 관련해서도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태강 같은 성광밴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이 테마주를 조금 건드릴 때에는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이 보이는 기업들을 한번 골라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수주와 실적이 늘어나는 쪽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관련한 기대감들 한 차례 반영한 것이 있지만 조정을 잘 거친다면 이후에 상승 추세가 그려질 수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조선풍력, 섹터의 대장주, 또 기자재주까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조선 가운데서는 LNG 쪽의 수주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만기일 조용히 지나지 않네요. 또 내 마녀의 날이다 보니까 더 그러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낙폭은 일단은 미국장보단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1%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 줄이는 아랫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면서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